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20년 넘게 제가 상담실에서 수없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절반 넘는 돈 3,500, 남편 몰래 모은 그 돈이 단 일주일 만에 사라졌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도 감정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을요. 교통범칙금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내 계좌 문제면 남편한테 들킬 수도 있어. 그 불안감이 저를 고립시켰고 링크를 클릭하게 만들었죠. 20년 넘게 타인의 삶을 바로잡아주던 제가 정작 제 삶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물하려다 빚만 졌고 깜짝 놀래주려다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지금부터 그 선의가 어떻게 재앙이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서미숙, 올해 61살입니다. 수도권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년 넘게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고 부부 갈등을 중재하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일이었죠.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좋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피곤함도 잊혔습니다. 작년 초봄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출근 날이 다가왔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직장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차 한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일상들이 이제 끝이라니 마지막 날 센터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또 오실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퇴직금을 받던 날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일한 대가치고는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살아갈 미천이 될 거라 생각했죠. 남편은 택시기사로 30년 넘게 일했고 저는 상담사로 20년을 일했으니 이제 우리도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나곤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깨닫고는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어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 시간에 쫓길 일도 없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택시를 몰러 나갔지만 저는 천천히 아침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쯤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된장국에 밥 한 공기, 김치 몇 가지면 충분했죠.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침상을 받을 때만큼은 꼭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나면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빨래 널고 그렇게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10시쯤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시간이었죠.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랑 고추를 키웠습니다. 흙을 만지작거리며 풀을 뽑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20년 넘게 남의 얘기만 듣다가 이제야 제 시간을 갖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남은 반찬에 국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식사 후엔 낮잠을 자거나 TV를 봤는데 주로 요리 프로그램이나 여행 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랑 저기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화면을 봤죠. 오후엔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퇴직하니까 어때? 누군가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긴 한데 가끔 심심해요. 사실이었습니다. 바쁠 땐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니까 무언가 허전했거든요. 그래도 불평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행복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녁 5시쯤 되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온종일 손님을 태우고 다닌 남편은 늘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다녀왔습니다. 한마디와 함께 소파에 풀썩 주저앉곤 했습니다. 저는 얼른 물 한 잔을 건네며 오늘 장사 잘 됐어요? 라고 물었죠. 남편은 대답 대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TV를 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요. 64세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택시 일은 체력이 많이 드는 직업이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만 하는데 허리며 어깨가 성할 리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면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사이였달까요? 식사 후엔 함께 TV를 보다가 9시쯤 되면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퇴직금이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남편이 언제까지 택시를 몰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가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외식도 하고 시장도 다녔어요. 지은이는 35살로 회사에 다니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단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지은이가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준비해 놓을게. 딸의 결혼은 제게 큰 기쁨이자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고 계시죠? 예단에 예물의 신혼집 준비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평생 한 번뿐인 딸의 결혼인데 초라하게 보낼 순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흘렀습니다. 평온하고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챙겨보내고 집안일하고 텃밭 돌보고 저녁 준비하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시간이 소중했어요. 20년 넘게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이렇게 천천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택시가 너무 오래됐다는 것, 그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오늘 차가 또 말썽이야.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물 한 잔을 따라 건네며 물었죠. 무슨 일 있었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오늘 운행하는 내내 불안했어. 남편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택시가 고장나면 수리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일을 못하잖아요. 일을 못하면 당장 수입이 끊기는 겁니다. 내일 정비소 가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새벽부터 정비소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엔진 쪽이 많이 상했대.
수리비가 150만 원 넘게 나온다는구만. 남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고쳐야죠.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 차가 벌써 20년 됐어. 고쳐봤자 또 어디 고장 날 거야. 남편이 한숨 쉬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한숨 소리에서 남편의 지친 마음을 느꼈어요. 20년 된 차를 몰면서도 내색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고치는 수밖에요. 일단 수리하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차를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문제는 계속됐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정비소를 들락거렸고 그때마다 수십만 원씩 나갔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고 타이어가 펑크나고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고 끝이 없었어요. 남편은 말이 더 줄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창문으로 봤어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64이라는 나이가 갑자기 실감났어요. 괜찮아? 제가 현관에서 물었을 때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허리 파스를 붙이고 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신음소리를 냈어요. 30년 넘게 택시를 몰았으니 몸이 성할 리 없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몰러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새 차를 사줄 수 없을까? 처음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게 답인 것 같았습니다. 낡은 차 수리비로 돈 쓰느니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중고차를 말하는 겁니다. 신차는 우리 형편의 무리였으니까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중고 택시 시세를 알아보고 상태 좋은 차들을 검색했어요. 5년에서 7년 된 차들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하더군요. 제 퇴직금이 전체 6,5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절반 조금 넘는 돈이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절대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그 돈으로 뭐 하려고 아껴뒀다가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로 써야지.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자기한테 쓰는 건 아까워하면서 저나 딸한테는 돈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몰래 준비해서 깜짝 선물하자고요. 남편 생일이 석 달 후였으니까 그때 맞춰서 차를 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했습니다. 당신 생일 선물이에요 하면서 차 열쇠를 건네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남편이 놀라워하며 이걸 언제 준비했어? 물으면 저는 웃으며 비밀이었어요. 하고 대답하는 장면까지요. 문제는 퇴직금 전액이 남편과 공동명의 계좌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돈을 함부로 빼면 남편이 알아차릴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남편 몰래 제 명의로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계좌에서 조금씩 돈을 옮기기 시작했죠. 처음엔 100만 원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일에 지쳐서인지 통장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100만 원을 옮겼고 그렇게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돈을 옮겼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제 비밀 계좌에는 3,5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남편한테 말하고 함께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아니야, 깜짝 선물해야 더 기뻐하실 거야. 문제는 왜 정기예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에 넣어뒀냐는 겁니다.
사실 그게 고민이었어요.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보통예금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중고차 시장이 워낙 빨리 변하잖아요. 좋은 차가 나오면 바로 사야 하는데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다 날리니까요. 게다가 남편 생일이 정확히 언제 될지도 불확실했어요. 혹시 생일 전에 좋은 차가 나타나면 미리 사둘 수도 있고 아니면 생일 지나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돈을 뺄 수 있는 보통예금이 더 나았던 겁니다. 물론 이자는 적었지만 몇 달 차이니까 큰 돈은 아니었어요. 매일 중고차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5년 된 택시, 주행거리 20만 킬로미터, 상태 양호, 3,200만 원 이런 매물들을 즐겨찾기에 두고 수시로 확인했어요. 가끔은 중고차 매매단지에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남편 몰래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달러들한테 말하면서 여기저기 차들을 둘러봤죠. 어느 날은 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핸드폰만 보세요?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뉴스 보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중고차 사이트를 보고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낡은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디가 고장났다며 정비소에 다녀왔어요. 저는 그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곧 새 차 사줄게요. 속으로 되뇌며 남편을 바라봤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특히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오늘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손님 3명이나 못 쳤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힘드시죠?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그 말에 저는 결심이 더 굳어졌습니다. 꼭 새 차를 사줘야겠다고요. 석 달만 더 기다리면 남편 생일이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으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 핸드폰 메모장에는 중고차 매물 목록이 가득했고 저는 매일 밤 그 목록을 들여다보며 어떤 차가 좋을까 고민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비밀 계좌에 모인 돈은 3,500만 원으로 그대로였고 저는 그 돈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차 자금이니까요.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계산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돈도 아껴야지. 차 사고 나면 당분간 빠듯할 텐데.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밀이 있다는 게 설레는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놀랄 얼굴을 상상하면 혼자 미소가 지어졌어요. 당신 평생 나랑 딸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이번엔 내가 당신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비밀이 클수록 외로움도 커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저를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보름쯤 지나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오전 10시쯤 남편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차가 완전히 멈춰섰어. 지금 도로 한가운데야. 남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응급차선에 세워놨어. 견인차 불러야 할 것 같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차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건 당분간 일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견인차 부르시고 정비소 가보세요. 제가 점심 싸들고 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떻대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나갔대. 고치려면 200만 원 넘게 든다는구만.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고쳐도 또 언제 문제 생길지 모른대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차 바꿔야 할 것 같아. 이젠 정말 한계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일까지 2달이나 남았으니까요. 그래도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해요? 수리는 해야 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고쳐야지. 안 그러면 당장 일을 못 하잖아.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2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내고 차를 고쳤어요. 하지만 사흘 후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변속기였어요. 또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숨을 쉬고 저녁에 돌아올 때도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말할 때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어요. 어디 아파요?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뻐근할 뿐이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다음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제가 놀라 물었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사가 안 돼. 차도 말을 안 듣고 해서 일찍 들어왔어.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참아요. 속으로는 생일까지만 조금만 더 참아요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이 먹으니 이것밖에 못하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신 평생 우리 위해 일하셨잖아요. 제가 대답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생일을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차를 사줘야겠다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좋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만. 일주일 후 또 사고가 났습니다. 운행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뒷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크게 놀랐습니다. 정말 위험했어. 고속도로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당장 중고차 매장에 가봐야겠어. 생일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안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둔 중고차 매매단지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차를 사는구나.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매장에 도착해서 여러 차를 둘러봤습니다. 7년 된 차인데 상태 아주 좋아요. 3,600만 원이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딜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차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타이어 상태도 보고 실내도 확인했습니다. 20년 넘게 상담사로 일하면서 사람은 많이 봤지만 차는 잘 몰랐거든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제가 말하며 매장을 나왔습니다. 사실 마음은 급했지만 신중해야 했어요.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점심 먹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당신은요? 제가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점심도 안 먹고 차만 보러 다녔거든요. 나도 먹었어. 오늘 장사 좀 되네.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제 인생을 바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교통범칙금 미납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교통범칙금? 나 언제 위반했지?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도 거의 안 몰고 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했거든요. 하지만 문자는 분명히 제 번호로 왔습니다. 미납 씨 가상금이 부과되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 비밀 계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3,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남편 몰래 옮겨 놓았잖아요. 혹시 그게 문제가 된 걸까? 계좌 명의가 이상하게 잡힌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문자 아래에는 링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납부하기 파란색으로 밑줄 쳐진 링크였어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링크를 누르는 게 맞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 문제가 있는데 확인 안 하면 어떡하지? 가장 큰 불안은 남편한테 들킬까 봐였습니다. 만약 제 계좌에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어떡하죠? 남편이 알게 되면 제 비밀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요. 그리고 왜 돈을 몰래 옮겼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일단 확인만 하자. 빨리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넘어가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경찰청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고 교통민원24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본인 확인 후 미납 내역 조회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가 떴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왔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되나? 하지만 경찰청 사이트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숫자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다음엔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이상한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입력을 시작한 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계좌 확인이라는 항목이 나왔어요.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비밀 계좌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화면에 서울경찰청이라고 표시됐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경찰이구나.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미숙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말투였어요. 네, 맞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지금 고객님 계좌에 이상 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내 계좌가 문제구나.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하지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고객님이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 조사?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지금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절대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상대방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먼저 보안 앱을 하나 설치하셔야 합니다. 보안 앱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앱입니다. 경찰청에서 공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눌러서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또 링크였어요. 저는 이번엔 별 고민 없이 눌렀습니다. 이미 경찰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앱이 설치되는 동안 상대방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이 과정에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가족분들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래, 남편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겠구나. 어차피 제 비밀 계좌일인데 혼자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앱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설치 완료됐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상대방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본인 인증만 몇 가지 더 하시면 됩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그 사람과 통화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계속됐어요.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고 요구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남편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빨리 이 문제를 끝내려고, 그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5시가 넘어서야 통화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으니 손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방에서 나가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곧 차릴게요.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또 연락 오면 그때 마저 해결하면 되겠지. 하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이미 제 휴대폰은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챕터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어요. 어제 확인한 내용 중에 추가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택시 나간 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이어갔어요. 고객님 계좌가 현재 추적 중입니다. 보안상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누구한테 말할 생각도 없었어요. 특히 남편한테는 절대로요. 지금부터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하나하나 물어왔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당연합니다. 계좌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고객님 돈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비밀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잠깐만요. 확인 중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기다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불안했습니다. 빨리 끝나야 할 텐데 남편이 점심때 전화하면 어떡하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절대 계좌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경찰이라고 했잖아. 그래. 믿어야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고객님 계좌 보호를 위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협조해 주세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긴장됐는데 나흘째 되니까 그냥 일상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남편 보내고 10시에 전화 받고 한두 시간 통화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전화 받고 그런 패턴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닷새째부터 폰이 자꾸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앱을 열면 멈추고 문자를 보내려 해도 한참 걸렸습니다. 배터리도 금방 닳았고요. 폰이 왜 이러지? 혼잣말을 했지만 깊이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은행 앱도 이상했습니다. 로그인이 잘 안 됐어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계속 떴습니다. 두세 번 시도하다가 포기했어요. 어차피 지금은 계좌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엿새째 되는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전화 많이 받네?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나? 아니에요. 그냥 옛날 동료들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통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받은 전화보다 발신 기록이 더 많았거든요. 내가 전화를 걸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자함도 열어봤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가 몇 개 있었는데 읽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상하다 싶어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류 메시지만 떴습니다. 폰을 바꿔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그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오늘이 마지막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추가 보안 인증만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상대방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파일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가 왔고 저는 별의심 없이 눌렀습니다. 이미 여러 번 해봤던 일이니까요. 설치 완료됐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상대방이 답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고객님 계좌는 완전히 보호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일이 끝나는구나. 오늘 저녁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상대방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 졸였는데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한테 들키지 않고 해결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이제 다시 차 알아보기에 집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일주일 동안 긴장해서 피곤했거든요. 2시간쯤 잤을까요? 오후 3시쯤 눈을 떴는데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로 만진 건가 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때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이체 완료. 잔액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체? 내가 이체한 적 없는데 황급히 은행 앱을 열려고 했지만 여전히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읽지 않은 문자가 20개가 넘었습니다. 전부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이체 완료, 이체 완료, 이체 완료. 계속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금액도 있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점점 큰 금액들이 나갔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체 완료. 잔액 40만 원, 40만 원? 제 계좌엔 3,500만 원이 있었는데 순간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주워서 통화 목록을 봤어요. 방금 전에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도 안 받았는데
휴대폰이 해킹당한 거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한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링크 클릭, 앱 설치, 비밀번호 알려주기, 전부 제가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문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설명하지, 남편 차 사주려고 몰래 모은 돈이라고. 그런데 그게 다 사라졌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은행에서였어요. 최종 이체 완료, 잔액 15만 원, 심지어 더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휴대폰만 붙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나고 온몸이 떨렸어요. 은행에 가봐야 해.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가방도 안 챙기고 그냥 휴대폰만 들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저는 뛰었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발, 제발 차고 이길. 달리면서 계속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급박해 보였는지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계좌요. 확인 좀.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창구로 안내했고 저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직원이 말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번호를 불렀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몇 초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고객님,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잔액이 10만 원 남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0만 원, 3,500만 원이 10만 원 언제 빠져나갔어요?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체되었네요.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래 내역이 주르륵 나왔어요. 이체, 끝없이 이어진 출금 기록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이체한 적 없어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이체하신 기록이 있는데요. 본인 인증도 모두 완료됐고요. 본인 인증. 그 말에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한 행동들이요. 앱 설치하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본인 인증하고 전부 제 손으로 한 일들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믿었어요. 직원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입안은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고객님, 경찰에서 바로 신고 접수하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가까운 경찰서 주소예요. 저는 종이를 받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입구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남편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3통 와 있었어요. 문자도 있었습니다. 점심 먹었어? 오늘 일찍 들어갈게. 평소와 다름없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못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했어요. 다리를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10분 거리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섰을 때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면 진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기를 당했다는 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겨우 들릴 만했습니다. 경찰관이 자세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교통범칙금 문자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의 전화 통화까지요. 말하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3,500만 원요. 제가 대답했을 때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액이 크네요. 하지만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됐을 겁니다.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돈을 못 찾는다는 말인가요?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신고 접수는 해드렸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경찰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차가 보였습니다. 낡은 택시였어요. 저 차를 바꿔주려고 돈을 모았는데 깜짝 선물하려고 비밀로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벌써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설명하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남편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신발을 벗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놀라 다가왔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차 사주려고 모아둔 돈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다 없어졌어요. 제가 말을 끝낼 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짓눌렀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주면 좋겠는데, 소리라도 질러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차 사주려고 모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남편 택시가 너무 오래돼서요. 고장도 자주 나고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요. 그래서 몰래 돈을 모았다고요. 퇴직금 중에서 3,500만 원을 따로 빼놨다고요. 언제부터? 남편이 물었습니다. 3달 전부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옮겼어요. 생일에 깜짝 선물하려고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편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실망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허탈함인지.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문자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믿었어요. 교통범칙금 문자가 와서요. 그게 제 계좌 문제인 줄 알았어요.
말하면서도 제 변명이 얼마나 허술한지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목소리에는 화가 아니라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문자 하나 받았으면 나한테 물어보지. 왜 혼자 판단했어?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한테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비밀 계좌인 거 알면 화내실까봐요. 남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밀 계좌?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우리는 모든 걸 나눴잖아요. 통장도 함께 관리하고 돈 쓸 때도 안온하고. 그런데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선물하고 싶었어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낡은 차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니까 괜찮다는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큰 돈을 빼돌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저녁도 안 먹었습니다. 방문이 잠긴 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노크하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한마디만 남기고요. 저는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밥상을 차려놔도 먹을 게 한마디뿐이었고 저녁에 돌아와도 방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래 한마디로 끝냈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닌 그 반응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며칠 후 딸 지은이가 놀러 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은이는 알아챘어요. 아빠도 이상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결국 지은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비밀 계좌 얘기부터 보이스피싱 당한 얘기까지요. 지은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듣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아빠한테 차 사주고 싶었어. 제가 말했을 때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좋은데 왜 혼자 하셨어요? 엄마, 20년 넘게 상담사 하셨잖아요. 항상 가족과 상의하라고 하셨잖아요. 지은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남들한테는 그렇게 조언하면서 정작 저는 지키지 못했어요. 미안해. 제가 말했을 때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죠. 아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물었을 때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아빠는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배신감, 그 단어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밥을 같이 먹어도 말이 없고 TV를 봐도 각자 다른 걸 보고 밤에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이 돌아 누웠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냉랭했고
저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차라리 화를 내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술 드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좀 마셨어. 그리고는 한참 말이 없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차 같은 거 필요 없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낡은 차여도 괜찮았어. 그냥 당신이 무사하면 그걸로 됐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또 사과했을 때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줄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결정한 게 상처야.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비밀을 만들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놀래주고 싶었어요. 그 대가가 너무 크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500만 원이면 우리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돈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웠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2주가 지났을 때 딸 지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함께 있는 시간에 왔어요. 엄마 아빠 같이 얘기 좀 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마음은 알아요. 아빠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지은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감당하려 한 게 문제였어요. 가족이 뭔데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결정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도요. 지은이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신경 쓰는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 다 잘못하신 거예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결정했고 아빠는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해결해야죠. 지은이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쪽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눈이 마주쳤어요. 미안해.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이제 됐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걸 같이 상의하기로 약속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셋이 함께 웃었어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할 거야?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그게 반가웠습니다. 청소하고 장 봐야죠. 제가 대답하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상담 좀 받아볼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담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했던 센터 말이야. 부부 상담 있잖아.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일했던 곳에서 이제는 제가 상담을 받게 되다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미숙 선생님? 동료가 놀라며 저를 봤어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저 상담 받으러 왔어요. 동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상담사 선생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비밀을 만들었는지, 남편이 왜 상처받았는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특히 선의에서 나온 비밀일수록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혼자 감당하게 되니까요. 제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보여요. 남편과 제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몇 주간의 상담 끝에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기로요. 큰 돈을 쓸 때는 반드시 함께 의논하기로요. 작은 일도 나누기로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옛 센터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 씨, 파트타임으로 나올 생각 없어요? 센터장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상담 신청이 많아서 손이 모자라요.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당신이라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상담을 맡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담이었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센터장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곧 마음을 바꿨어요. 저도 당했어요. 제가 피해자들에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상담사했는데도 당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상담실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선생님, 저 사기당했어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제 얘기와 비슷했습니다. 교통범칙금 문자로 시작해서 경찰 사칭 전화로 이어졌다고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다고요. 전문가도 당한다고요. 할머니가 조금 위로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다시 일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역시 좋네요. 다행이네. 남편이 식탁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웃으니까 나도 좋아.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용서해 주셔서요.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문자나 전화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둘째로 누군가 계좌 정보나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어떤 기관도 전화로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급할수록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저는 남편한테 들킬까봐 혼자 해결하려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비밀은 여러분을 고립시킵니다. 넷째로 전문가도 감정에 휩쓸리면 당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상담사였지만 제 문제 앞에서는 무너졌어요. 누구나 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섯째로 선의의 비밀도 위험합니다. 배우자와 재정은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깜짝 선물보다 함께 계획하는 게 더 소중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지금 저는 다시 일하고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물론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소중한 걸 지켰습니다. 남편과의 신뢰와 가족의 사랑을요. 가끔 남편이 말합니다. 그때 당신이 나한테 먼저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딸 지은이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단은 제가 다시 일해서 모은 돈으로 준비할 예정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정성껏 준비하려고요. 이번엔 남편과 함께 의논하면서요. 엄마 예단 많이 안 해도 돼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좋은 딸을 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택시는 여전히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함께 모아서 바꾸면 됩니다. 혼자서 서두르지 않고 둘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 거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선의로 시작했다가 화를 당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미 당하셨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